오늘은 제 인생의 남은 모든 것을 던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원칙을 허물었습니다. 늘 국민 위에 있었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를 던질 것인가. 저희 선택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간단히 말하면 이 정부가 하고 있던 것과 반대로만 하면은 부동산 문제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윤석열이 아니고 저인가? 윤석열 후보 정말 훌륭한 분이죠.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이유로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사실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준비된 답변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정치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다는 거 좀 감안해 주시고 출마 준비가 안 됐다라는 부분, 제가 별로 좋은 성적은 거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마라톤 완주한 기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최재형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남은 모든 것을 던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지 물으십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사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 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요 미래 세대의 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원칙을 허물었습니다. 늘 국민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내 편으로 분열시키는 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그 벽은 감사원 업무 영역의 한계였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여러 정책을
감사원으로서는 사전에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도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의 파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시장경제 원리의 훼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 최고의 가치를 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각각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정책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를 던질 것인가. 저희 선택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더러 미담제족이라 하십니다. 감사원장 청문회 당시 여당 의원들도 그러셨죠. 병역명문가, 친구와의 이야기, 입양 등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사실 여러 국민들께서 당연히 하고 계시는 것들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이렇게 당연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하여 주목받으니 송구할 뿐입니다. 이러한 칭찬은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국민 한 분, 한 분께 마땅히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미담제족입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모든 아이들을 가정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되기보다는 당연한 일이 되는 품격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많은 분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국가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고. 저는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부끄러운 정치, 이로 인해 지쳐가는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망가져가는 나라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한민국을 더 높이 오르게 할 힘을 키우는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불공정에 맞서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젊은이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의 장벽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기업가들을. 또한 사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시 높이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부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제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
지금 일자리, 주택, 결혼, 출산, 육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들이 이루어놓은 성과가 마치 자신들의 몫인 양 자화자찬합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남발합니다.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 운영을 확 바꿔야만 합니다. 저는 자유와 자율, 혁신과 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과감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은 물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민간 부분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노조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교육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하겠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하향 평준화로 기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실력 향상의 뚜껑을 열어놓겠습니다. 특정 이념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저는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정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처럼 뿌려서 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마음을 놓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도 시작하겠습니다. 깨어있는 국민만이 포퓰리즘이라는 복지의 타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실현 가능한 좋은 복지 전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원자력 산업을 본격적인 수출 산업화하여 품격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강력한 안보와 당당한 외교 추구하겠습니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 하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 통일의 길을 열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분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을 제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청와대가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 개입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능력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과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모든 국정을 상식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투명성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재형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하나 담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 영미여서는 우리의 힘을 모으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번영의 기초를 닦은 어르신들이 안심할 수 있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이제는 지긋지긋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합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저는 법관과 감사원장으로서 올바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웃과 더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압력에는 단호히 맞섰고 결단의 순간에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최재형,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에 저 최재형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핵 문제를 비롯한 현재의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신지, 이 남북 관계에 있어 정상 간 만남을 통한 이 탑다운 방식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은 대안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남북 대화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사실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정상 간 만남을 통한 대화, 탑다운식의 대화가 가능한지 또는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북 대화,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를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의 현실은 모든 결정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결국은 실무적인 입장보다는 정상들이 만나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진지한 만남,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정착을 위한 그러한 만남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서 함께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권을 하신다면 이 한일 관계 문제를 어떻게 푸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당한 외교로 하면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를 말씀드렸습니다. 한일 관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저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외교를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한 그러한 양국의 어떤 태도에 기인한 점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외교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지금 강제징용 문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고, 뭐 일부 또 하급심에 다른 판결도 나오고 있지만, 위안부 문제는 아마 하급심에서 서로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그대로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다만 이 문제가 국제적인 양국 간의 협정이나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결되는 방안,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징용보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한 기조하에서 정부 간에 풀어야 될, 정부 간에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과거사의 문제와 또 현재 양국의 국익의 문제를 좀 분리해서 우리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사의 문제는 거기에 얽혀서 더 이상 양국 관계의 개선과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양국의 어느 곳에도 어느 양국에 대해서도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양국 관계의 교착 상태, 미래를 향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청년들 일자리 정책이나 다른 뭐 저출생 정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시면 그거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를 생각하면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기도 쉬웠고, 또 취업해서 열심히 저축하면 내 집 마련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았던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의 잘못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송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는 기업이 돈 잘 버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자연히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예. 저출산 문제,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다면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키울 것입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을 물으셨는데, 일단 우리 청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 그리고 우리가 한 번 경쟁에서 떨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정부의 행태와 같이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공정한 나라가 됐구나. 나도 공정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면은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공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와 왜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닌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 집 마련의 꿈, 또 좀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꿈, 이걸 무시하고 이념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것이 지금과 같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정부가 하고 있던 것과 반대로만 하면은 부동산 문제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주도 공급보다는 민간주도로 충분한 양을 공급하고 과도한 양도세, 보유세, 그것으로 부동산 거래를 꽉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를 완화해서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내놓고 또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에게는 과감하게 보유세, 양도세 완화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임대료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임대료를 안정화시켜야 나도 좀 앞으로 장기간 이런 상태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안정감을 가지기 때문에
주택을 시급히 구매하려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임대료 안정시키는 거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등록임대차 사업자, 이런 사람,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고,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전체 임대주택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한 임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풀린 돈이 부동산에 쏠리지 않도록 전체의 어떤 이 부동산에 쏠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도 이 돈의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 전체적인 산업구조의 재구조 또 편성,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윤석열이 아니고 저인가? 윤석열 후보 정말 훌륭한 분이죠. 작년서부터 참 정권의 탄압에 외롭게 맞서고 또 우리 보수 야권의 어떤 결집을 이뤄냈던 훌륭한 분입니다. 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못하러 나왔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는 첫째, 제가 나온 저희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저희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거의 내전적 분열 상태에 있다, 정치적 분열 상태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이 분열 상태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또 아직도 정치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열 상태를 야기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정치적 부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국민들이 통합을 이루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이 있는 후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평생 법관으로 감사원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법관으로 감사원장으로 살아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고, 또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감사원장으로서는 국정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법치를 회복하고 또 국정의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 또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바른 지도자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저희 살아온 삶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지도자에 대한 요구를, 지도자에 대한 희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이유로 윤석열 후보와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함께 경쟁하고 또 정권 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공약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SNS 통해서 많이 내고 계신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그렇다면 또 이 지사님의 기본 시리즈에 관한은 원장님의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글을 올리는 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재명 지사께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주장하시는 기본소득,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지 않고 또 국민들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그러한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국민들에게 매달 8만 원 정도 나눠주는 그것으로 과연 국민들에게 그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느냐,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것, 이거 불합리합니다.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려면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그 지원이 좀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산업사회가 고도화됐을 때, 그럴 때에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시행될 그런 시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고, 이것이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또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공약이 정말 이 국민들을 위한 공약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복지 지원 시스템을 좀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정책을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이 복지 정책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복지의 체계를 한번 점검해서 우리의 한정된 재원이 정말 필요한 국민들에게 넉넉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복지 수혜자가 아닌 정말 다른 이웃을 도와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까지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그러한 불합리를 막아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범죄와 다름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제 경제적 철학과 내공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분은 최저임금을 우리가 올리는 것이 처음에 이 정부의 의도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생활을 돕겠다라는 그런 선한 의도로 최저임금 인상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이를 개선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이러한 그 정부의 행태, 결국은 일자리를 뺏는 것이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려운 생활로 몰아넣는 그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김동연 부총리께서 경제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김동연 부총리만큼 경제를 알겠습니까? 김동연 부총리님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 저도 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요. 경제 공부 더 열심히 해서 경제에 대해서 또 국민들에게 좋은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공정거래 상법 개정안 등 여러 가지 기업 옥죄기 법안이 통과됐다는 그런 재계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기업 규제 법안 중에서 꼭 철폐해야 되는 법안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에 대한 규제는 규제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규제를 하면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는 것이어서 어느 한 면만 보고 우리가 규제가 이게 타당하다 또는 이게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균형 있는 규제인가, 그리고 그것이 기업 활동과 또 우리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법 중에서 특히 중대재해에 관한 법률은 너무 과도하게 기업의 어떤 활동을 위축시키고 책임의 범위를 너무 확장하는 그러한 법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앞으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왜 북한 김여정의 발언에 의해서 연기되고 중단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안보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발언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를 좌우한다는 것, 이거는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연합훈련, 이거 실제 병력 동원해서 하는 훈련도 거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대 단위 이하,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대 단위 이하 훈련만 하지 정말 필요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치 국가축구대표팀이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시뮬레이션 전자게임으로 연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라운드에서 뛰면서 연습을 해야지 전자게임 해가지고서 실제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복원돼야 되고, 특히 우리의 안보가 북한의 어떤 요구와 지시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이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봅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가 페미니즘이 이성교제를 막는다,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성 혐오에 동조해서 이른바 이제 2대남, 20대 남성들의 표만 신경 쓰고 2030 여성 유권자들은 패싱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이러한 논란에서 차별화된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페미니즘이 이성 교제를 막는다는 윤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진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페미니즘 주장하시는 분들, 이런 그 페미니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남성이 여성은 안 사귀겠다, 여성은 남성은 안 사귀겠다. 제가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의 진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좀 어렵고요. 이 페미니즘 문제를 보는 저희 시각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젊은 이들이 남성, 여성의 문제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저는 매우 가슴 아프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에게 서로 받아들일 수 있을 어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양성평등의 문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많이 실현되고 또 계속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관행과 인식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는 것,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런 정부가 그냥 법과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관행과 인식 간의 어떤 상호 간의 격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 개입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 정권이라는 벽을 말씀하시면서 감사원 업무 영역의 한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감사원의 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저희 재청권을 존중해서 다른 분을 제청해서 그 문제는 해결됐고, 그것이 위법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좀 안을 들여다보니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공직에 청와대에서 사실상 그 공직에 대해서 임명을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가서 그 기관에 어떤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충성하는, 정권에 충성하는 그런 일 때문에 각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업무 영역의 한계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원은 국가의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을 들여다보긴 하지만 그걸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이 수립된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의 타당성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감사를 해서 그 내용을 밝혔지만 그건 이미 폐쇄된 다음에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원자력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이 전반적인 것도 저희가 월성 1호기 감사를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긴 했지만 그것을 정책 자체를 감사하는 데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가덕신공항 같은 문제도 법으로 해결해 버리면은 감사원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 감사원으로서는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산업구조 재편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중국이 뭐 반도체를 쫓아온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뭐 지원을 하고 재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단지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증가에 따른 어떤 그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반도체 산업의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뭐 준비된 답변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정치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다는 거 좀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뛰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정책들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계속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준비가 안 됐다,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결국에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출마 선언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지율이 사실상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지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출마 준비가 안 됐다라는 부분, 제가 감사원장직에 있으면서 사퇴할 때까지라도 제가 정치를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퇴한 것은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국정 전반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뭐 언제든지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최재형 후보는 상품은 괜찮은데 인지도가 너무 낮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앞으로 제가 저희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하고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다음, 최재형 다음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헌법 가치의 측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분이 누군지 궁금하고요. 원장님 좌우명이 의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좌우명 수준으로 그 사고방식에 영향을 좀 깊게 끼친 책이 한 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서 우리 건국의 기초를 놓았던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공과가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연이라는 것은 우리 저희 선친께서 늘 가훈으로 주장하셨던 그런 것인데, 의연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 의연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 인물 가운데서는 이순신 장군께서
정말 국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고 자기의 정말 그 국난을 미리 준비하고 또 국난의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점에서 아마 그 이수신 장군의 모습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서 의원의 어떤 모습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보수 주자로서의 그 색채가 강하신데 중도나 진보를 어떻게 끌어안으실지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선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선 질문에서 말씀을 드려서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분열에 제가 정치적인 빚이 없다. 이런 점은 짧게 말씀드리고요. 과연 이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결국 국민들이 선택입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나라의 미래의 비전을 그리고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그러한 후보가 누구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실 것인데 제가 보수적인 인사로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균형 잡힌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오랜 동안 법관 생활을 해왔고 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을 함께 그분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렇게 그 후보님의 그 정책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일단 사회적 약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면서 또 사회적 약자들의 도움과 또 일자리 창출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 보겠고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네, 긴 시간 무대에 홀로 서서 마주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네, 별로 좋은 성적은 거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마라톤 완주한 기분입니다. 제가 처음 이 정치를 시작해서 아직 많은 이 저의 미숙한 점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보셨을 텐데 앞으로 좀 더 속력을 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정치인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래도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여러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